안녕하세요. 사연톡톡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에요. 누군가의 사연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광주에서 식당을 연 지도 벌써 30해가 넘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작았죠. 식당이라기보다 국밥 몇 그릇 파는 밥집 정도였어요. 그때는 하루 매출이 3만 원만 넘으면 신났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고 손목에 파스 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무채를 썰던 그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게 참 좋았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손님은 많고 직원은 없고 재료는 내가 다 장봐야 했죠. 그게 벌써 습관처럼 몸에 밴 거예요. 장 보는 길에 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데 그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혼잣말로 되뇌었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손님이 줄을 서는 식당이 되었죠. 그때 딸이 결혼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번 돈으로 웨딩홀 예약하고 예단 예물 다 해줬죠. 사위 진성이가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고마웠어요. 남처럼 일꾼을 쓰는 것도 힘든데 가족이 도와준다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처음엔 감사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지 사위가 내 앞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반찬 더 내세요. 어머니, 설거지 안 끝났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투가, 눈빛이 내 손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래도 참았어요. 내 딸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진성이가 힘든 날은 없을까 싶어서 일부러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루는 내가 주방에서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식탁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속이 끓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걸까? 옛날엔 식당이 내 세상이었어요. 내 국물 맛, 내 양념, 내 손길 하나로 손님들이 찾아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만든 식당에서 내가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사장인지 모를 정도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씻다가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주름이 늘었더라고요. 예전엔 그 주름이 자랑이었어요. 고생해서 얻은 세월의 흔적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초라해 보였어요. 손톱 밑엔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앞치마 끈은 닳아서 끊어질 듯 했어요. 내 인생이 딱 그 끈 같았어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래도 다음 날은 또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기억하니까. 습관이 무섭죠.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죽하고 고기 썰고. 그 와중에 손님 전화가 오면 네 사장님입니다 하고 웃었어요. 웃는 게 일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점심시간이 지나면 몸이 풀리기도 전에 저녁 준비가 시작돼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절어서도 나는 꼭 가게 마무리를 내 손으로 했어요. 남한테 맡기면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닫고 나면 밤 10시예요. 그때부터는 허리가 뻐근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요. 딸은 가게 끝나면 휴대폰 보느라 정신없고 사위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요. 나는 그냥 조용히 불 끄고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내 이름은 불릴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근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가게가 내 전부잖아.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았어요. 이 가게가 없으면 나는 뭐가 되나 싶어서요.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어요. 국물은 끓어넘치고 진성이는 계산대에서 큰 소리로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반찬 더 빨리 내셔야죠. 손님들 앞이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저녁 혼자 가게 닫으면서 울었어요. 그 소리 들릴까봐 환풍기 켜놓고 조용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식당의 주인인데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었구나. 돈을 버는 기계였고 가족의 일꾼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던 그 삶이 이제는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불 꺼진 거실을 보는데 갑자기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시간 다 어디 갔지? 손녀도 없고 웃음도 없고 냄비랑 국자 소리만 들리던 살. 나는 그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게 다음날 또 눈이 떠졌어요. 사람은 익숙함에 중독된대요. 나도 그랬어요. 힘들어도 익숙한 게 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다를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매일 같은 국물, 같은 얼굴, 같은 대사. 어느 날엔 손님이 나가고 문 닫을 때 불 꺼진 주방을 보며 속삭였어요. 현수가, 너는 언제쯤 쉬냐? 그 말이 내 귀에 메아리처럼 돌아왔어요. 대답은 없었죠. 아무도 그걸 물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내 어깨가 아팠어요. 설거지할 때마다 팔이 덜덜 떨렸어요. 그래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멈추면 식당이 멈추니까. 식당이 멈추면 가족이 멈추고 가족이 멈추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내가 멈춘다고 세상이 멈추진 않아요. 그냥 나만 고장나는 거예요. 나만 병들고 나만 뒤처지고 나만 잊혀지는 거죠. 그날 밤 불 꺼진 식당 안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맛이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내 손으로 내린 커피인데 내 인생 같았어요. 쓴데도 익숙해서 그냥 넘기게 되는 맛.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한 게. 근데 달라진다는 게 뭘까? 그게 문제였죠. 떠난다는 건 너무 두렵고 그대로 사는 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도 불 끄고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근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내 안에서 조용히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꼭 내 심장 같았어요. 탁, 탁, 탁 계속 돌고 도는 그 소리. 마치 내 하루 같았죠.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돌고만 있는. 그렇게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나중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할까? 현숙이라는 사람, 그냥 일만 하다 사라진 이름으로 남을까?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날이 내 인생의 균열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겉으론 똑같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처음 아프기 시작한 게 봄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져서 김치 담그는 양이 2배로 늘었거든요. 항아리 들다가 팔에 통증이 찌릿 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근육통인가 보다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날이 갈수록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 젓가락 하나 떨어뜨려도 주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병원을 갔죠. 의사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래 무리하셨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니 그게 내일이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멈추면 식당이 멈추고 식당이 멈추면 딸과 사위가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먼저 났어요. 참 바보 같죠. 내 몸 걱정보다 식당부터 걱정하다니. 그날 밤 집에 와서 팔을 주무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내 삶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좀 쉬라고. 근데 나는 그 말을 무시했죠. 쉴 수가 없었어요. 쉰다는 건 멈춘다는 거고 멈추면 버려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딸에게 말했죠. 엄마 수술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근데 돌아오는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프다는데 걱정은 가게였어요. 그날 저녁 사위 진성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수술이면 며칠이면 나으시죠? 그 말이 어쩜 그렇게 가볍게 들리던지.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람들은 내 어깨가 망가진 게 아니라 잠깐 다친 손가락쯤으로 생각하나 봐요.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새벽에 혼자 짐을 들고 갔어요. 딸은 가게를 봐야 한다고, 사위는 거래처가 있다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참 무겁게 떨어졌어요. 병실 불빛이 하얗게 벽에 비치는데
그게 꼭 내 마음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그 말에 잠시 웃었어요. 보호자라 그 말이 그렇게 낯설었어요. 평생 가족 챙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지켜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서글펐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마취가 풀리면서 어깨가 타는 듯이 아팠어요. 눈을 떴는데 옆 병상은 가족들이 둘러서서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 고생했어요. 물 한 모금 드세요.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근데 내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천장만 하얗게 번지고 공기만 싸늘했어요. 물이 마르고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지켜준 가족은 결국 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게 그렇게 아팠어요. 몸의 통증보다 마음이 더 시렸어요. 퇴원하던 날 딸이 왔어요. 얼굴에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죠.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식당 나올 수 있죠? 그 말이 또 심장을 후벼 팠어요.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는데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만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불 꺼진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사위는 TV 보며 웃고 있었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외로워야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웃음이 나서가 아니라 말이 안 나와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이 식당에서 그저 노동력이었어요.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었죠. 수술 후에도 팔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들 때마다 어깨가 덜컥했어요. 그래도 나는 다시 식당에 나갔어요. 안 나가면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내 자리가 사라질까봐. 근데 그날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손님 앞에서 사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손님 보실 때는 좀 단정하게 하세요. 내 앞치마에 국물이 조금 튀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내가 언제부터 사위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됐지. 그날 저녁 식당 문 닫고 불 끄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무도 없는 식당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현수가, 넌 왜 아직도 여기 있냐? 이건 내가 만든 식당이잖아. 근데 왜 내가 제일 작아 보이냐? 그 다음 주였어요. 사위가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어받으면 되죠.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내 자리였구나. 내 인생의 결과물, 그 식당. 그날 밤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불 꺼진 천장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나 없이도 이 사람들은 잘 살겠구나. 오히려 내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구나. 그 다음날 딸이 또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해요.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머리 좀 식히고 싶어요. 여행이라니. 내 어깨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은 여행을 갔어요. 그날 문득 병실에서 들었던 그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호자 없으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식당 문을 혼자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의 어머니이자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그냥 엄마 아니면 어머니 그뿐이었어요. 나 현숙이라는 이름은 식당 간판보다 희미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을 봤어요.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도 그랬어요. 흔들리는데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상하죠? 포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더 나를 위해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시작이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 나를 살리려는 조용한 몸부림.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던 그때였어요. 거리엔 붉은 등불이 걸리고 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다들 바쁘게 오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느릿했어요. 마음이 느려진 거예요.
예전엔 명절이 오면 김치며 잡채며 손이 쉴 틈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우리 진성이네 내려갈게요. 시댁에서도 기다리신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섭섭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아, 그래라 싶었어요. 마음이 어느새 멀어진 거죠. 그날 새벽에도 식당 문을 열었어요.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오늘따라 낯설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속에서 내 젊은 날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30해 넘게 매일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오늘따라 그 냄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방 한쪽에 놓인 칼을 닦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 칼이 내 손에 들어온 지도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손잡이는 닳아서 반들반들하고 칼날은 내가 손으로 다듬어 왔어요. 내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도구들을 아끼고 지켰는데 정작 나는 아무도 아껴주지 않았구나. 점심이 끝나고 식당 문을 닫을 때쯤이었어요. 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서럽고 허전하고 나라는 사람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목소리보다 주문 벨소리가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부터 여행 갈게요. 일주일 정도요. 여행이라나 어깨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은 떠났어요. 수술 흉터가 아직 욱신거렸는데 나는 그걸 혼자 주무르며 가게를 지켰죠. 그날 밤은 정말 이상했어요. 혼자 가게 불을 끄는데 천장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 하얀 불빛이 꼭 묻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이러고 싶냐고. 명절 전날 밤이었어요. 시장은 북적였고 나는 혼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치 속을 버무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어깨는 여전히 아프고 손가락이 저렸어요. 그때 마음 한구석이 확 무너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누구를 위해? 누구도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그날 새벽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혹시 이 문을 닫으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질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죠. 식당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그걸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상상조차 안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후회였어요. 이대로 늙으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그날 오후 손님이 다 나간 식당 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설거지를 다 하고 마른 수건으로 접시를 닦는데 손끝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접시 하나 닦을 때마다 내 세월이 조금씩 지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때였어요. 문득 생각났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누워있던 그날, 천장이 하얗게 비치던 그 장면. 그때 간호사가 묻던 말, 보호자 없으세요? 그 질문이 내 귀에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게 나를 일으켰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나를 보호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식당 장부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써온 매출과 지출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펜으로 그 장부 위에 한 줄을 썼어요. 이제 그만하자. 수고했다, 현수가. 글씨가 삐뚤었는데 그 글씨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사장이 나를 보자마자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이제 그만두실 거예요? 응, 이제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깝네요. 그 자리는 손님 줄 서는 명당인데.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나도 내 명당을 찾아야죠. 계약서를 쓰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펜 끝이 흔들려서 글씨가 삐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안에서 오래 눌러왔던 게 터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더라고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데 그게 꼭 내 세월 같았어요. 흘러갔지만 사라지지 않은, 나도 그렇게 흘러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방에 불을 켰어요. 냄비 위로 김이 피어나고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불빛이 비쳤어요. 그 반짝임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마철 새벽 김치 썰던 소리, 첫 단골 손님이 내 국밥을 먹고 눈물 흘리던 날, 그때 그 웃음들, 그 냄새들 전부 내 인생의 일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보내야 했어요. 내가 만든 이 공간에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게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묶여 있었거든요. 며칠 뒤 딸과 사위를 불렀어요. 이제 식당은 너희가 맡아. 대신 직원으로 일해. 월급은 정해진 대로 받을 거야. 더 이상은 가족이라서 그냥 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딸은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한계야.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동안은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사위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 눈빛이 죄송함인지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내 선택이니까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데 문 위에 걸린 간판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현숙 내 밥상. 그 글자를 쓰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땐 그렇게 행복했는데, 내가 이름을 걸고 만든 세상이었는데. 그 간판을 보면서 조용히 인사했어요. 잘 있었어. 이제 나 좀 떠날게. 다음 날 철공소에서 와서 간판을 떼어냈어요. 철판이 떨어질 때 쾅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건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었으니까요. 근데 눈물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이젠 진짜 끝났구나. 며칠 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진짜 그만두세요? 네, 이제는 제 몫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가족한테도 못 들은 말이었는데 손님이 해줬어요. 수고하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 말이 내 등 뒤를 따뜻하게 밀어줬어요. 가게를 정리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조용히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근데 이번엔 아팠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 며칠 뒤 딸이 찾아와 물었어요.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그냥 쉬고 싶어. 그리고 어쩌면 해남으로 내려가서 흙 만지고 살지도 모르지.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야 괜찮아졌어. 그날 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냄새가 참 좋았어요. 그동안은 그저 지나가는 공기였는데 오늘은 살아있는 공기였어요. 내 폐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깨우는 냄새였어요. 그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현수가, 이제 됐어. 너무 오래 버텼잖아.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돼줘야 해.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새벽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바다 냄새가 나는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걷는 꿈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 길에서 나는 웃고 있었어요. 그게 내 다음 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해남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게 나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곳은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곳. 사연 톡톡이었습니다.